그 튀김집 아줌마가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일숙님 됐나요? 자, 안녕하세요. 옆집안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모두 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부모와 아이 사이 책, 이게 너무 아이와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책으로 오늘 방송을 할까 하거든요. 제가 부모와 아이 아이와 대화 나누기 3편을 찍었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책을 보면서 하려고 한 겁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환영합니다. 문선아님, 이명환님 모두 환영합니다. 김민숙님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프롤로그거든요. 엄마 제벌님 환영합니다. 둘째, 아이 이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가워. 동동이도 어서와. 모두 반갑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항상 프롤로그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책은. 시윤아, 안녕. 만나서 반갑다. 우리 다음에 얼굴도 한번 만나자. 나 너 본 적 있는데 너는 나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반가워. 동동이 어서와. 환영해. 오늘 이 책에 제가 전체를 다 읽을 건 아니고요. 프롤로그를 보고, 그 다음에 3장의 아이를 망치는 부모 보고, 7장의 질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2장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말의 힘,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아이를 양육할 때 너무 힘들고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한데 방법이 없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육아서를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망치는 부모는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는 차례를 제가 선별을 하는 거죠. 아이를 망치는 부모 이런 건 절대 보지 않고 말의 힘,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방법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 뭐 이런 거는 제가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나한테 있는 걸 거거든. 있는 걸 못 또 배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때는 나를 자꾸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 글들만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너무너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의 일상이고 항상 후회와 뭐 수치심이 계속 반복되고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거, 좋은 말이 있는 거, 긍정적인 거 페이지를 펴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제가 한번 볼게요. 무한계 이블리님, 엄마 마음 푸른 어머니 책 읽으면서 오열했어요. 아유, 어머니 책 굉장히 좋죠. 부드럽고 섬세하죠.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롤로그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아이의 하루를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작심하는 부모는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아이를 야단치고 잔소리를 해대고 창피를 주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없다. 그와 반대로 모든 부모들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 아이들과 아무 일 없이 지내야지. 야단치지도 않고 말다툼도 벌이지 않고 싸우지도 말아야지.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어도 원치 않았던 전쟁은 다시 벌어지고 만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일은 아까 김미숙 님이 그랬죠. 내부에 일어나는 일과 외부에 일어나는 일. 이거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고 믿고 싶어 한다. 불행하게도 아이를 사랑하고 선의를 가진 부모들도 아이를 비난하고 창피 주고 꾸짖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매수하고 낙인 찍고 처벌하고 설교하고 훈계한다. 이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는 괜찮은데 한 7살 독립하려고 6살 여자아이들은 6살부터 대부분 독립을 하죠. 6살, 7살부터 이제 아이들과 말다툼을 슬슬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마음과 아이가 자꾸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참,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옛날에 자기 부모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 본래는 입에 담으려 하지 않았던 말들을 자기도 좋아하지 않았던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비극은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고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까 계속 내부 외부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내 부모한테 받았던 나이테 같은 거죠. 선명하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는 학습으로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끌어가자라고 하는 주의고요. 여기서 말이란 바로 외과 의사와 칼과 같기 때문에 말을 통해 아이는 육체적인 상처는 아니더라도 감정적으로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진실이에요. 성장 중인 여인 바다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개선하려면 아이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를 때 누군가를 고치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가 뭔가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깜빡 잊고 우산을 놓고 간 손님에게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널 뭘 입고서 놓고 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것을 늘 두고 가잖아요. 이렇게 훈계하듯이 말한다, 그죠? 당신 여동생은 그렇지 않던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보면 그녀는 행동이 참 반듯해요. 이거는 비교를 한다, 그죠? 당신 나이가 44살이에요. 이런 버릇은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창피스럽다, 그죠? 난 당신이 놓고 간 물건이나 돌려주러 다니는 노예가 아니에요.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나 봐요. 아니면 그냥 어깨에 달고 다니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조롱한다, 그죠? 이런 말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에도 상당한 많은 저도 썼습니다. 남편한테는 제 맘대로 안 돼요. 우리는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앨리스, 여기 당신 우산 있어요. 하고 간단하게 말한다. 이거죠. 별표 3개 간단하게 말한다. 당신은 주의가 산만하군요. 라고 덧붙이지도 않는다. 부모들은 손님 대하듯이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넘기면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공손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는 아이들이 청결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지저분하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은 불안해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이거죠? 이것도 이렇게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내 아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면 무한계 이블레님 밖에 나가면 내 새끼 아니다. 멀리서 본대요. 스파이더맨 TV 아이언맨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대화창을 보고 하니까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지 잊어버려. 그러니까 책만 일단 보고 대화창은 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기재가 과거에서 와서 나를 훅 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상처를 덜 줄 수 있다. 이 말이 맥락인 거고,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들은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가꾸는 것은 억지스러우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얘기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부분이 여기 지금 저랑 같이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야기할게요. 87페이지에 보면 부모에게 분노는 값비싼 감정이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분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을 처방하는 것이 병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이거 너무 와닿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잘 키우시는데 더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근데 저는 제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6살 땐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때렸어요. 제가 때렸는데, 때리고 나면 아이들이 잠들면 죄책감이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잠이 든 아이를 꼬나볼 정도로 제가 화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꽁꽁 싸매놓은 화라는, 분노라는 내 감정 아이들에게 절대 보이지 않고, 이 분노를 내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던 제 바람을 아이가 기필코 파헤친 게 아이 때문이라는 듯이 그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아이가 잠들었는데도 이렇게 지금 얼굴이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예,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막 꼬나보고 자고 있는 아이를 꼬나볼 정도로 화가 나고, 그날 제가 저 혼자서 이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서. 제가 그래요. 이 아이만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하자가 있는 인간이 아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무고개를 넘어갔어요. 난 얘가 너무 싫어.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행복해질 것 같지가 않아. 너는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게 얘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종국에는 맨 마지막에 한 4~5시간을 저 혼자서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동틀 무렵에 제가 이게 가슴에 망치가 탁 치듯이 내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였구나라는 결론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약에 처방하는 것이 병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그 방법에 엄청 울었거든요. 그날 제가 한 맹세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화를 내는 거였다면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게라는 그날 그 깨우침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었어요. 분노라는 것이, 아이를 향한 분노라는 것이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분노의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화를 낼 것이냐, 그렇게 안아줄 것이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펐어요. 사랑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할 때마다 사실은 힘이 들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서 화가 났다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분노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를 이용하지 않고 화에서 끝이 나면 돼요. 분노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화라는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이가 화를 냈을 때 오, 화가 났어. 화가 많이 났구나. 오, 그렇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랬던, 이렇게 양육을 받았던 분들은 아주 행운하죠. 근데 많은 부분들의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억눌렸을 가능성이 더 많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그 감정을 대부분 다 돌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화를 내면 무식하게 보일까봐 화를 못 내고, 부모가 교양은 있는데 집안에서만 화를 냈던 사람은 거기에 그 모습이 또 너무 이중적이라, 거기, 그래서 또 수치가 있어서 또 화를 못 내고, 그래서 우리는 화를 정당하게 내는 방법을 모르고, 종국에는 참다가 분노를 터뜨리는 방법을 대부분 택하거든요. 저의 예처럼. 그래서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비폭력 대화에 보면 MVC 모델이라고 있어요. 관찰을 하고 느낌을 말하고 내 욕구, 그러니까 내가 뭘 바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는, 여기 이거를 썼을 때 화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얘가 지금 한번 해보면, 펠릭스야, 더러운 양말 두 짝이 똘똘 말려 탁자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엄마는 짜증이 난다. 내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하고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로 코를 좀 닦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찰할 때 관찰이 중요한 게 그 판단이나 뭐 이런 게 없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펠릭스야, 양말 몇 짝이 어디 있는 것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짜증이 난다. 느낌이죠. 여기 때는 요 느낌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미치도록 화가 난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도 되죠.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욕구거든요. 이 욕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다른 사람한테 투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욕구가 알아채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여럿이 함께 쓰는 방은 좀 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엄마는 좋거든. 이렇게 나는 좋으니까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운전할 때도 우리가 나는 지금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깜빡이를 켜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로 들어올 거면, 들어왔으면 난 진짜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면 내가 더 이게 속상한 거야. 뭔가 저 사람이 뭔가를 어겼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여기에서 또 내 욕구가, 저 사람이 깜빡이를 켜서 내 시간을 줄여주기를 나는 바랬고 내가 좀 더 안전하다는 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너무너무 지금 속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풀이를 해서 내 욕구를 알면, 7살이 듣고 있다 그랬나?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난 욕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것에는 선택은, 요거는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요청은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노가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펠릭스야, 다음부터 양말은 빨래통에 넣어 놓든지 세탁기 안에 넣어 주겠니? 이렇게 요청으로 끝나는 요 4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화를 비난과 화는 많이 줄어들어요. 신랑한테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게 비폭력 대화 작가가 낸 건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노의 껍데기만 표현한 것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말인 저한테는 반대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분노는 자기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모르면 상대를 죽일 수도 있구나라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내 욕구를 내가 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화내는 아이 상대하기. 이게 처음에 어설프게 아이랑 대화하려다 보면 이게 엄마들이 좌절을 해. 속상해서 조용히 이렇게 되면 이건 해줘도 날린 거야. 해줘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요. 이게 93페이지 보면 화내는 아이 상대하기에 보면 감정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진 아이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 화가 나면 아이들은 오로지 감정적인 위안에 대하여서만 반응을 보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막 화가 났을 때는 논리적인 설득이 안 통한다는,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애한테 안 통했던 거야. 근데 애는 뭐만 듣는다고? 감정적인 위안만 듣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 어린 두 형제가 지하실에서 놀고 있었다. 갑자기 뭐가 부서지는 소리에 이어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6살 된 빌리가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계단을 뛰어 올라와 일러바쳤다. 베스티가 내가 산 성을 무너뜨렸어! 엄마는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며 이렇게 말했다. 오, 그래? 정말 화가 났겠구나. 아이는 응, 그랬어! 하더니 등을 돌려서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거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실제지만 만약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빌리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일상 벌이는 드자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누가 먼저 그랬어? 라고 하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늘 부르는 불평의 노래와 안갚음의 청탁을 모면할 수 있었다. 아들의 마음속 분위기를 비춰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재판관과 검사, 법률의 강제 집행인 노릇을 해야 하는 내키지 않는 역할을 피할 수 있었다. 다음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거드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평화와 전쟁이 갈린다. 9살 된 데이비드는 치과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화를 내며 누나 티나를 못살게 굴었다. 티나는 데이비드 좀 더 의젓하게 굴어 라고 했고, 아이는 점점 더 화를 내고 심술을 부렸다. 이때 어머니가 티나에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오늘 좀 흥분했어. 치과에 들려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지금은 우리 모두 데이비드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해. 그러자 마치 요술처럼 데이비드가 차분해졌다. 더 이상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치과에 들렀다. 어머니는 누나를 못살게 구는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데이비드의 불안한 기분에 대해 언급했다. 그 결과 아이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고 불안한 기분을 달랠 수 있었다. 어때요? 이게 읽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심플하게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도 크다, 그죠? 우리 첫애가 둘째가 2돌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뭐든지 자기 하니까 큰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둘째를 건드리지 않고 먼저 와요. 엄마가 말을 허용해 준 사람들은 아이는 행동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하거든요. 제가 설거지인가 요리인가 하고 있는데 큰애가 갑자기 오더니 식탁 의자 위에서 너무 화가 났어. 나는 쟤를 끓는 물에 넣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굉장히 잔인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머릿속으로는 더 많은 잔인한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첫째한테 그랬어요. 그 아버님 책에 이 예가 마침 고맙게도 나와 있어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었어요.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 만든다라는 책에 보면 이 글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도 똑같이 이거를 표현하는 건 그만큼 제가 그 당시에는 안전했었다는 거겠죠. 끓는 물에 쟤를 넣고 싶어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어? 그렇게 화가 났어? 너무 속이 상했구나 막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더니 그냥 의자에서 내려가서 그냥 자기 방 가서 놀더라고요. 이건 근데 처음에는 그 전에 뭐 여기서 얘기했듯이 누가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형 갖고 만지지 말라 그랬지. 너는 동생한테 이러지 말랬지.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몰라서 했었다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뻥져서 뭐 이렇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더 짜증을 부린다거나 좀 더 다른 거를 더 무리하게 요구한다거나 이랬을 때 너무 무리한 거는 너무 화가 날 때는 엄마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지만 엄마는 그건 하진 않을 거야 하고 경계를 주면 됩니다. 이렇고 이제 3장에 보면 아이를 망치는 부모 다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읽어드린 그 예가 있었잖아요. 엄마가 재판관도 되지 않고 뭐 판결을 내지도 않고 평가를 하지도 않고 비판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 부분에는 걸리거든요.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부모. 위협하는 거죠. 위협. 근데 이 위협을 제가 읽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게 위협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위협은 버릇없는 행동을 더 부추긴대요. 아이에게 금지된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녀석 한 번 더 그랬단 봐라. 뭐 둘이 싸워도 그런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번 더 그랬단 봐라 하고 위협할 경우 아이는 이 녀석이란 말보다 한 번 더 그랬단 봐라에 말에 더 귀가 솔깃해진다. 아이들은 위험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엄마는 내가 정말로 한 번 더 그런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 안 그러면 실망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을 하고 나면 거기 스위치가 생겨서 그런 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위험한 행동을 하면 넌 진짜 엄마한테 혼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행동이 안 하고 싶어도 그 생각과 함께 몸이 한 번 더 움직여져요. 그게 스위치. 저는 스위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의 스위치. 5살 난 올리버는 여러 번 주의를 받았는데도 줄창 유리창에다 공을 던지고 있었다. 이었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유리창에 공을 던지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두고 봐 하고 경고했다. 잠시 후 유리창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에게는 마치 아들의 약속에 효력을 발휘했어 라고 소리로 들렸다. 공에 맞아 끝내 유리창이 깨진 것이다. 이와 같이 위협과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버릇없는 행동이 이어진 뒤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그 부정적인 말이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컵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너무 찰랑찰랑하게 들고 가면
물 쏟아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요렇게 들면 물이 안 쏟아지고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물이 쏟아진다고 자꾸 경고를 하는 거야. 종국에는 과연 쏟아진다니까. 응. 이와 반대로 다음 일화는 이업에 호소하지 않고도 나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대요. 이 예를 한번 봐요. 7살 난 피트는 어린 동생에게 장난감 총을 쏘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아기에게 총을 쏘지 말고 관역에 대고 쏴. 그런데 피트는 다시 동생에게 총을 쏘았다. 어머니는 총을 빼앗으며 피트를 타일렀다. 총은 사람들에게 쏘는 것이 아니야. 피트의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했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행동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 아들 피터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고 자기 행동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분명한 대안이 암시되어 있었다. 관영을 하게 총을 쏘든지 총을 빼앗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선택을 준 거야. 아이한테 총을 쏘면 총을 쏘고 싶으면 관역에 대고 쏘고 애기한테 총을 쏘면 넌 총을 뺏길 거야. 이게 엄마가 화 없이 사실을 얘기해줬고 아이는 계속 동생한테 쐈기 때문에 그 총은 엄마가 화를 내지 않고 이 총 내놔 하고 이제 강건한 모습을 보였던 거지 화를 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지키는 거고 경계를 지키는 거라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실패가 뻔히 내다 보이는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피터, 그만두지 못해? 동생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되는 거 모르니? 관용을 뒀다 뭐에다 쓰니? 한 번만 더 동생한테 그랬단 봐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영영 총을 가지고 놀지 못할 줄 알아. 뭐 이렇게. 온순하지 않는 아이일 경우는 이런 경고를 받고도 오히려 금지된 행동을 되풀이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런 잘못에 빠져든다. 실수래요. 근데 앞으로는 나 아버님 보니까 왜 이렇게 좋지? 야 잠깐만. 나 이상가족 찾기 했는데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네. 우리 최희수 푸르미 아버님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장. 제가 최근에 아버님이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언니 화이팅. 잠깐만요. 화장실로. 제가 코 좀 한번 풀고. 감사합니다. 아유. 기쁨의 눈물이죠. 그 다음에 제 아버님 보고 멘붕이 와서 잊어버렸어요. 여기 몇 가지 더 찍고 갈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일단 대화창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수가 있는데 이 매수는 이게 딱 이렇게 위협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정말 안 하는 게 좋은데 매수는 사람들 지혜로운 엄마 아빠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건을 붙여서 보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거는 굳이 옳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방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다시는 엄마 하지 않을게, 그럼 약속,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다시는 하지 않을게 약속. 이게 그거를 몇 번으로 엄마가 줄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타협을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아이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얘는 신발끈도 잘 묶고 그러니까 바지의 끈도 잘 묶거든요. 그 단추도 잘 채우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거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취욕을, 그러니까 신발을 혼자 신는 거 나이대별로는 다르겠지만 나이대로 보지 말고 자기 아이 발달 단계, 우리 아이 큰 아이는 신발 묶고 이런 거를 잘 못했었거든요. 신발 혼자 신고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항상 큰 신발을 사줬었어요. 혼자 신고 싶어 하니까 혼자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약속을, 그러면 너 혼자 신발 신을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비현실적인 거. 엄마가 생각해도 좀 그런 거. 근데 이런 걸로 애들은 죄책감을 가져가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빈정거림.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저도 이 빈정거림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니 기가 멀었니? 도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 너는 애미 애비도 없어? 뭐 씨는 못 속인다니까? 뭐 이렇게. 특히 공부할 때 이 몇 번을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빈정거림은 안 좋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아이한테 너무 뭐 이제 화가 난 아이한테 너무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어느 정도 침묵도 필요하다. 알고 있는데 그냥 짜증이 난 것뿐이야. 그럼 그 짜증을 내고 나면 괜찮을 거거든. 그럴 때는 그냥 대부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아이가 짜증내면 엄마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 짜증을 못 내게 하려고 아이한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번 설명하고 아이가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는 짜증내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 12살 된 다이애는 채식주의자인데 어느 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배고파 죽겠어. 저녁 어디 있어? 엄마. 무척 배가 고프겠구나. 응, 가지네?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실망했구나. 다이앤, 치즈가 부족해. 엄마, 가지에 치즈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걸. 다이앤, 괜찮아. 다른 때는 더 맛있게 만들었잖아. 이거를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실컷 차려놨는데 아이가 와서 불평을 하면 땡그랑 이 땡그랑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아이한테 고맙다 말을 듣고 싶거나 막 이런 뭐 대가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근데 어머니는 너 때문에 특별히 만든 건데 왜 그래?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하고 맞대응하는 대신에 다이언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아깝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화가 났을 때 감정적인 이해에만 반응을 한다고. 나머지 설교나 뭐 이런 거에는 귀를 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혜롭게 대응했다, 그죠? 그 아이의 감정에만 기분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아이는 이거는 거짓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거짓말하는 상황을 엄마가 만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새 트럭 어디 있니? 이렇게 하지 말고 새 트럭이 망가진 것 같더라.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깝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학원 갔다 왔어? 묻지 말고 오늘 학원 선생님한테 학원 안 갔다고 전화 왔더라? 어디 갔었니? 라고 묻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엄마가 지혜로운 거죠. 여기에서도 나온 얘가 115페이지에 할머니 미워하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넌 할머니 좋아하잖아. 할머니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얘기보다 뭐 그래. 할머니가 이젠 할머니가 좋지 않구나. 무엇 때문에 할머니가 화가 나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이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아예 감정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감정은 아이가 나 할머니 싫어 이러면 할머니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왜 갑자기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죄책감을 주니까 그냥 할머니가 싫을 수도 있지로 들어가서 근데 할머니가 왜 싫어졌어 해서 할머니한테 서운한 감정을 풀어내면 다시 할머니가 좋아지니까 엄마는 안전하게 아예 감정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요런 예가 있고요. 여기도 그 정직하지 못한 아이 아까 거짓말하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했니? 틀림없어? 아직까지 내 책상에 두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 기일이 지났더라 라고 얘기하라고. 그냥 엄마가 떠보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대충 이렇게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요. 그 7장에 보면 질투 아이의 비극 되어 있는데 처음에 237페이지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자꾸 아버님이 아까 들어왔다는 생각에 자꾸 긴장이 돼서 또다시 콧물이 흐르려고 해서 닦고 또 목이 타서 또 물 마시고 근데 일단 여기에다 집중을 하겠습니다. 질투는 여기 보면 구약 성서 때부터 이제 카인과 아벨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질투는 아주 오래돼 있어서 질투를 묵과할 수 없고 인정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일, 침범 당했다는 느낌 여기 돼 있는데 처제한테 동생이 태어났다는 것이 축하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긴 설명이나 섣부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큰애는 둘째 너무 좋아. 자기 동생 그렇게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말래. 걔 속은 모르는 거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엄마 아빠는 널 무척 사랑해. 우린 너처럼 생긴 아기를 낳아서 무척 신기할 거야. 너도 새 아기를 사랑하게 될 거야. 늘 함께 놀 동생이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은 정직하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아이에게는 설득력도 없다. 아이가 다음과 같이 내리는 결론이 더 논리적이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면 또 아기를 가지려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착하게 굴지 않으니까 나를 새 아기와 바꾸려고 하는 거야.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선언했다고 생각해보자. 여보,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내가 우리하고 함께 살 여인을 데리고 오기로 결정해서 놀랐을 거야. 그녀가 당신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도와줄 거야. 이제는 내가 일하는 동안 당신 혼자 쓸쓸하게 지내지 않아도 돼. 무엇보다 내게 두 여자에 대한 사랑이 넘칠 정도로 충분해. 그의 아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는 그녀가 그런 소리를 듣고 황홀한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왜 자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지, 왜 남편이 자기가 다른 여자와 함께 남편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녀는 당연히 질투심을 느낄 것이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감정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동생한테 자꾸 뭐 희생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제자 뭐 형제들 지간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부부간으로 딱 돌렸을 때가 가장 이해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대요. 새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는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아이가 말없이 심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걱정 없이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엄마, 난 저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이가 있어서 엄마가 너랑 놀아주지 못해서 서운하구나. 아니면 서운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는 말을 수용해주면 아이는 굳이 행동으로 뭔가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아이가 감정을 우리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아이들끼리 사이가 나쁘다 생각하면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사랑해야지, 뭐, 형을 사랑해야지 하는 걸 요구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래, 너무 속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는 그렇게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동생을 싫어하는 자기 마음이 잘못되지 않고 엄마한테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동생인 대상한테 뭔가를 하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질투는 기분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질투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질투의 권어는 질투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욕망에서 발생한대요. 그래서 질투는 절대로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허용해 주는 게 맞겠고, 허용은 아이의 말을 수용해 주는 거다. 그죠? 감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수용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현실을 보면 동생하고 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까지 환상적이진 않으니까 여기 한 예가 있는데 4살 난 월터가 동생의 발을 잡고 당기는 것을 본 어머니는 벌컥 화가 났다. 아니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동생을 죽일 작정이니? 동생이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동생이 불구자 되길 바라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아기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리지 말라고. 아기에게 손대지 마. 정말이야. 절대 손대지 마. 어머니가 그렇게 대응하면 월터의 적대감만 커진다. 어떻게 했어야 좋았을까? 응? 어떻게 했어야? 응. 아기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여기 내 인형이 있으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녀. 손이 아이들에게 질투심과 직접 대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 252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특별함으로 읽었지만 느끼기에는 온전함으로 느껴서 전 지금도 가끔 특별한 거 온전한 걸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거 에고를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책에는 특별하다고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은 있어도 공평한 사랑은 없다. 이건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놔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야광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분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똑같이 뭐든 동등하게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게 더 오류를 자낼 수 있어요. 어느 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다른 아이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선물도 사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부모가 모든 관심을 쏟아주어야 한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부모가 인정해주면, 여기선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읽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부모가 인정해주면 아이는 안심하게 된다. 그런 욕심을 부모가 이해하고 동정해주면 아이는 위안을 얻는다. 각각의 아이가 지닌 특별함을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용기를 얻는다. 여기서도 그러죠. 각각의 아이들이 지닌 고유함을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용기를 얻는다고. 그렇게
그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아이 뭐 없는 애 얘기를 하거나 뭐 얘랑 같이 나갔는데 제 물건을 얘 거 샀으니까 걔 것도 같이 사자 그런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그래서 요까지를 일단 이게 원래는 1시간 동안 딱 이렇게 하는데 대충 맞아 떨어졌다 그죠? 제가 30분 빨리 했으니까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아깝게 김미선 님이었나? 무엇이 내면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보다 무엇을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사실은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요즘 사실은 남편이 제가 이제 아는 언니들한테 나 이제 남편 뒤통수만 보도 화가 나 이러면 너 갱년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제일 답답한 부분이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비난을 하고 책임을 딴 데 돌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장남이라서 그런 건가 봐요. 그런 부분 장남들이 또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고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꾸 책임 회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좀 책임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답답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어떻게 이렇게 후진적인 뭐 이런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뭐 아직도 근데 아직 1도 안 돼요. 애기 때 키울 때부터 제가 항상 했던 말은 애들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주지를 고민하라고 항상 저거를 어떻게 해주지를 고민해야지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왜 저런 거를 요구하지 왜를 붙들고 있다고 그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자동 반응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지금 엄마는 아빠하고 또 다르게 우리 남편은 아이들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잘 안 생기니까 엄마들만 바뀌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어떻게 그게 더 스토리가 빨리 걷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아이와 대화 나누기 저번 날 아이와 대화 나누기 3편을 올렸는데 지지해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오류가 많아서 제가 도저히 그거를 놔둘 수가 없어서 지웠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저 아버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